네, 3포인트입니다. 개장과 마감을 함께하는 이분이시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을 보고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약간 분통이 터지실 정도로 시장이 너무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 오늘 만기 전날이잖아요. 오늘 장에도 이렇게 폭발적인 시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사님은 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주에 수요일 날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도 이제 되돌아 봤더니 그 허니문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 건가가 핵심인데 네. 아마도 만기 즈음에서 뭔가 조금 흐름이 꺾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내일이 만기잖아요. 만기 전에 움직이고 있는 선물 시장의 동향을 보시면 미결작정이 지금 원래 거래되던 수준의 한 지금 70% 정도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추가적으로 한 23만, 24만 이 정도 올라오면은 거의 뭐 맥스로 찼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일정 부분은 뭐 청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항상 월물의 초기상 미결작정이 급격히 올라오면서 한 번도 저점을 깨지 않고 쭉 한 방향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의 구축이 한번 새롭게 이루어지고 나면 만기 이후에는 뭐 비교적 쉬어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그 다음에 또 허니문 랠리이다 보니까 각종 정책주들의 급등 양상이 같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보다는 모멘텀 쪽의 움직임이 좀 더 많았다라는 관점. 그 다음에 그 지금 PR 기준으로도 지금 9배를 넘어선 상황. 그 다음에 PBR 기준으로도 0.9배를 넘어선 상황. 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가려면 적어도 올해 실적 추정치가 더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모멘텀, 올해 모두가 우리 경제가 1% 아래 성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최소한 뭐 1% 중반 이상 성장할 거라고 하는 어떤 이런 반전 모멘텀 자체가 좀 더 강하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당장 뭐 내일부터일지 아니면 뭐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반부터일지 모르겠지만 상승 탄력은 줄어들고 다음 모멘텀을 좀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네. 공교롭게도 또 조금만 지나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두 가지 모멘텀이 또 동시에 오잖아요.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시즌이 바로 2주 후부터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그렇군요.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건. 그다음에 그 2주 후부터 실적 발표되는 딱 그 시기가 또 무역 협상의 마무리가 가이드라인이 쳐져 있는 구간입니다. 7월 8일. 그렇죠. 네네. 그래서 7월 9일부터는 다시 또 이제 관세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이제 뭔가 물량 당기기가 서로 있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2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서로 당기 물량이 있다면 또 3분기에 유효 수요가 뚫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뭐 지금부터는 흥분하기보다는 조금은 좀 차분하게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네네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보다 모멘텀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이제 펀더멘털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장이 연출될 것이고 그렇다면 만기 후 쉬어가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7월 초 정도까지입니까? 7월 8일, 9일 전후에서? 그때까지 저는 뭐 박스권 정도 형성을 보이면서 시장이 네. 급격하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추경 빠르게 통과돼서 집행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근데 추경의 핵심은 아마도 지금 그 자영업자 보호, 일부 이제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자 보호와 더불어서 소비 쿠폰 지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경기를 살리는 건 정말 일시적인 반등 효과 정도로 주어주는 것이니까 네, 네. 그런 걸 더 이어가려면 산업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결국 그런 것들 보려면 뭐 이번 주인가요? 그 5대 그룹 그 수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무슨 얘기 하는지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네. 이벤트에서는 또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지도 좀 확인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심상치 않은 일들도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도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 대외 이슈에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 조금 이따 말씀드릴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네. 않은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는 좀 머리를 차갑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흥분 모드를 조금 가라앉히고 조금 더 냉정하게 머리를 식히면서 시장을 바라보자. 주문을 넣어주고 있네요.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 포인트 같이 점검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미중 합의의 핵심은입니다. 오늘 뭐 반도체가 움직이는 걸로 보아하니 뭐 양측 간의
대화가 잘 된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뉘앙스가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미중 협의는 제 예상은 쉽게 안 끝난다. 다른 나라 다 끝나도 중국은 안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중국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다만 아웃라인이 형성됐던 게 미국 별거 아니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히토리 한 방에 무너지나? 히토리 수출을 막았더니 바로 꼬리를 내리는 미국. 이걸 우리가 이번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히토리라고 하는 게 워낙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은 1톤짜리 돈을 온갖 화학약품으로 공해를 유발시키면서 녹여서 몇 그램 만들어내는 게 히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이 할 가능성 있죠. 미국에도 히토리 많아요. 땅 넓은 국가에 무조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리라고 하는 게 이제 착각하시는 게 양이 얼마 안 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금이나 이런 것처럼 산재되어 있는 그 양이 작다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공이 힘든 거죠. 어디나 다 있습니다. 어디나 다 아주 널널하게 널려 있는데 네, 그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톤짜리 돈을 가져다가 화학약품으로 이걸 다 녹이면 한 뭐 5g, 뭐 2g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히토리예요. 공해도 되게 심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공해가 심한 정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 그냥 공해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미국도 빈 땅에서 살 수 있죠. 공장 만들어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본들 중국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냐는 거죠. 효율성이 없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히토리 한 방에 미국이 저렇게 강하게 나가다가 뭐 물론 생필품도 있지만 중국에서 생필품 못 받으면 월마트 통통 비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확인을 했잖아요. 맞아요. 뭐 코로나 때도 확인을 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연구 자석에 들어가는 네오디뮴이나 프로세슘이 없으면 만들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기가 모터가 들어가는 모든 건 아웃. 그러면 미국에서 무기도 못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결국 미국이 꼬리를 내렸고 겉으로는 꼬리 안 내린 척 끝까지 뭐 잘난 척하고 있으나 네. 미국의 그 처참한 현실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고 반대로 중국도 마찬가지죠. 잘날 것 뭐 하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생산력은 있으나 원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반도체도 다 가져다가 남의 거 맘대로 지들 맘대로 특허 같은 거 무시하고 써오던 그 중국의 습성이 여전히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중국은 뭘 양보받았을까? 아마도 반도체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의 뭐 사용 연한이라든지 네. 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서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라면 서로 일단 조금 압력을 낮출 수 있을 정도의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로를 향해 날리던 이제 강펀치가 약펀치가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일단은 조금 편안한 무드가 당분간은 조성이 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네, 아니고요.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시장이 지금 가고 있던 길은 뭐 미중 합의와는 큰 반응이 없었는데 네.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종목으로 봤을 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뭐 약간 뭐 추천주라기보다는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게 한솔케미칼인데 그랬어요? 네. 이 한솔케미칼의 주가 급등의 요인은 뭐 반도체 쪽에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네. 지금 이런 기업들이 중국으로 꽤 많이 소재를 수출하고 있단 말이죠. 뭘 수출하고 있느냐?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그 소재도 수출하고 있지만 네. BOE로 가는 그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도 꽤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 못하지 않을까가 꽤 우리의 우려 요소였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면 대중국 수출, 특히 IT 쪽에서 대중국 수출이 많았던 그런 종목군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뭐 이런 종목군들인데 최근에 뭐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가 일단 오늘 약간 반등하는 정도의 모습들인데 이런 종목군들이 미중 압력이 줄어들면서 뭔가 좀 반응이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중국 비중이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는 파크 시스템즈 뭐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파크 시스템즈야 뭐 원래 계속 신고가였는데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에 아마 또 이사님께 한솔케미칼 얘기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또 큰 수익을 단기간에 내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 상황인 거죠?
일단 한솔케미칼이라고 하는 종목의 특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바인더, 그다음에 반도체 재료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업체인데 원래는 과산화수 같은 거 만드는 업체였는데 이 과산화수 자체도 반도체에 쓰이는 소재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반도체나 LCD 같은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나 모두 얇게 무언가 화학물질을 바르는 증착이 핵심이잖아요. 이런 산업의 핵심은 결국 증착이거든요. 네. 근데 증착하려면 그냥 증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착기로 증착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밑에다가 접착제를 도포해놔야 그 위에 뿌리는 물질들이 도포가 제대로 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접착제를 만드는 기업이 한솔케미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IT가 만약에 작살난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의 대부분의 소재도 다 같이 망가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쪽에 전체적인 흐름이 뭐 좋아진다면 뭐 그런 부분들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또 아침에 종목 픽 건네주시거든요. 네, 그거 힌트 삼아가지고 또 매매에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좀 얘기 많이 나눠봤네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투포인트입니다. 중국 전기차 파산, 네, 이라는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가성비 혁명의 덫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중국이 매년 40% 이상씩 정말로 전기차 시장이 무섭게 성장해 왔다라는 것. 전 세계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뭐 그동안 전기차 그렇게 강조하던 유럽보다도 뭐 배씩이나 성장해 오던 그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연간 만들어내는 신차가 3천만 대. 원래 그 1위가 미국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1,500만 대 수준밖에 안 되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물론 차 가격, 절대 가격과 매출액으로 따지면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네. 대수 기준으로만 따지면 2배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중국도 경기가 뭐 축소되다 보니까 결국은 최근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BYD가 막 30% 할인해 파니까 네네. 그 밑에 업체들은 뭐 다 쓰러진다. 우리도 뭐 다 할인해서 판다. 지금 뭐 난리 부르스이고 그래서 당국에서 BYD랑 뭐 회사들을 불러서 할인 판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둥. 네네. 그다음에 뭐 딜러사가 뭐 크게 무너지고 있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 부동산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중국 망한다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을 싫어하든 싫어하지 않든 뭔가 중국이 불편했던 사람들은 10년 전부터 중국 무너진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가 성장이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 부동산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것도 몇 년째 외치고 있지만 지금 중국의 그 공산주의의 특성상 무너질 개연성도 뭐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순위에서 두 개 업체가 지금 10위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BYD가 7위, 네. 그다음에 9위가 지리자동차가 이미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순위에서 9위, 7위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22위로 따지면 한 5개가 들어와 있어요. 물론 압도적으로 일본 차가 많지만 중국 자동차 회사가 지금 20위권 안에 5개가 들어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중국의 생산량 자체와 중국의 자동차 시장 자체가 늘어서이기도 하지만 나름 낮은 가격으로 잘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3위까지 올라간 현대 기아차의 전철을 비슷하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쪽에서 밟아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경쟁하고 있으면 계속 안 좋은 뉴스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실제로 안 좋은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살아남은 한 8개, 9개 정도의 회사는 정말 무서운 회사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우리한테 호재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더 경계해서 봐야 되는 여기서 살아남는 업체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것들을 내놓을지 한번 긴장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네.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뭐냐면 전기차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러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잇는 중간이라고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가 하이브리드.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부품에서 조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전체 모듈을 총괄하는 뭐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뭐 한국단자 같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코리아 FT처럼 과거
하이브리드 얘기만 나오면 대장주로 꼽혔던 종목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쳐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하이브리드 관련된 주식에 조금 더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생존업체들은 몇몇 머릿속에 좀 떠오르거든요. 중국 어떤 업체가 생존하게 될 것인가. 그 굴기가 또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긴 관점에서 체크 반드시 해두셔야 될 것 같네요. 내일장을 준비하기 위한 만개도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섹터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3포인트로 가지고 오신 섹터가 2차 전지입니다. 추세 전환의 포인트는 없는 것 같고 뭔가 반등할 만한 정책적인 부분 아니면 뭐 가격적인 메리트? 포인트가 뭘까요? 2차 전지?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 소위 그 첨단 산업, 정부가 지원해주고 싶은 첨단 산업 중에 반도체는 돈을 잘 벌고 있으나 남들은 보조금까지 받고 있는데 우리는 안 줘? 라는 분위기라면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잘하는 업체는 지금 뭐 너무 잘하고 있죠. 네. 뭐 물론 당장 돈 받는 건 아니지만 조 단위의 그 지금 RO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는 잘하는 업체 좀 밀어주고 그다음에 클만한 업체들에 자금 지원해주면 되는 상황인데 2차 전지는 뭐 안 믿고 싶고 여전히 지금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최고를 외치고 싶겠지만 지금 유럽 시장에서 판판이 깨지고 있다. LFP에게 점점 밀려서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면 이건 뭐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S&E 리서치에 나온 5월 자료를 보시면 우리 점유율은 또 줄었어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라온 거죠. 중국은 올라오고 있고 우리는 떨어지고 있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계속되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저는 연초부터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담아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죠.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가장 뜨겁게 움직일 섹터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반도체가 보조금 준다고 갑자기 뭐 2배 오르겠습니까? 그럴 가능성 없죠.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는 그나마 이제 대형주들은 좀 괜찮은데, 뭐 LG엔솔이나 삼성 SDI 이런 종목은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뭐 LNF 얼마 전에 무슨 얘기 때문에 급락했죠? 여기 돈 없다. 근데 추가 투자는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매도 리포트 한 번 나왔죠. 그러니까 네, 돈은 못 버는데 투자는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자도 못 갚는 상황. 네. 네. 근데 그건 뭐 정말로 이제 실적 보고서가 한번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그 이슈 때문에 급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첨단 산업 중에 몇 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대표가 바이오,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이 3 비읍일 텐데 그러면 이런 것들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나라 5대 그룹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그룹들이 2차 전지와는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첨단 산업에 대해서 다 지원한다고 했고 만약에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금융적인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라면 네. 단기적인 주가의 탄력 또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붙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건 뭐 추세 전환이라든지 2022년 같은 어떤 뜨거운 장세 그런 거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만약에 정부의 지원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누가 가장 뜨겁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는 할 필요가 있고 이건 또 더불어서 봐야 되는 건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장 포인트와도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지금처럼 자동차, 반도체, 일부 방산 이런 걸로 계속 시장 분위기가 쏠려간다? 2차 전지가 반등할 그 포션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도체도 좀 쉬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는 뭐 원래 오른 것도 없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조선방산 이런 것들도 뭐 좀 헤매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강했던 종목군들이 막 헤매기 시작하면 네. 시장은 다른 것들을 막 찾기 마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공교롭게 정부의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2차 전지 소재 쪽 종목군들은 조금 뭔가 민감하게 움직일 개연성이 높은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미국의 LFP 뭐 수주라든지 아니면 뭐 ESS 관련된 물량이라든지 이런 뉴스들이 더해지면 뭐 이건 금상첨화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다음 주, 그다음에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나왔으니까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로 연결되는 구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은 정부의 지원책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주가는 오르지 않았고 가장 뜨겁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적당한 후보군이군요, 이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 관점에서는 삼성 SDI나 LG 엔솔을 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네. 단기적으로는
그 소재 쪽 종목군들, 그다음에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소재 쪽 종목군들에게 금융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금 뜨겁게 반응할 가능성도 네.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네. 특히 이런 종목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포인트는 뭡니까? 기존의 공매도가 빠르게 청산될 가능성도 있고 공매도가 청산되기 시작하면 주가의 어떤 가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도 한번 포인트로 두고 볼 필요가 있겠죠. 공매도를 생각을 못했네요. 그것도 이제 청산될 가능성 언급해 주셨는데 잠깐 ETF 뭐 종목 고르기가 힘들어서 ETF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얼마나 빠졌고 얼마나 리바운드 가능할지 살짝 좀 차트 볼까요? 네, 뭐 해당 ETF보다는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종목을 특히 이제 볼까요? 급락했던 LNF 같은 것들을 살펴보시면 네. LNF는 최근에 수급도 빠졌고 주가도 빠졌지만 이거 일봉으로 보니까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뭐 월봉 기준으로 보면 처참하고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단 한 번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주가가 지금 2년째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뭐 밸류에이션 개념에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말씀드렸던 최근에 올랐던 종목군들 중에 거의 한 30-40%는 모멘텀으로만 오른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가 정부가 저는 그 가상 통화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지만 하면 카카오페이에게 효과가 있어요? 아무 효과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막 100%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카카오페이도 뭐 주가가 워낙 망가져서 오르기 시작하니까 공매도 청산이 빠르게 작용하면서 더 밀어 올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다음 주로 가면서 만약에 지수의 탄력이 줄어들면 2차 전지 지원책이 나온다라는 그런 개념이 만약에 결합된다면 아마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이 반등은 뭐 길지 않을 겁니다. 2분기 실적은 또 처참할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단기적으로 종목들을 고르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상황 체크하고 다시 한번 그럼 기회 되면 2차 전지 여쭤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3포인트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